유튜브에 돈 버는 법 알려준다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분야도 다양하죠.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 사업 등등. 그런데 그중에 사실 무자본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못해도 수백, 수천만 원은 있어야 되죠.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무자본, 제로 베이스에서 나만의 지식 상품으로 0원에서 10억까지 가는 길을 가장 잘 가르치는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포리얼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돈 벌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인간 심리의 비밀, 시대 불변 변하지 않는 돈 버는 법칙, 가장 트렌디한 사업 아이디어, 0원에서 시작하는 사업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저만 보고 싶은데 일단 이 영상을 발견하셨다면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리얼님. 네. 뭐 사실 북토크 구독자분들이 워낙 이런 사업과 돈 관련된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다 알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온라인 사업과 온라인 마케팅 관련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비즈니스 크리에이터라고 스스로를 좀 소개하고 있는 유튜브 포리얼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그 비즈니스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너무 뭐랄까 제가 느끼기에 네. 해외에서는 굉장히 흔한데 우리나라엔 별로 없는데 그 시초 같은 분이세요. 그렇다면 너무 감사하죠. 네, 네. 제가 아는 저희 서로 같이 아는 친구 하는 말로는 이 사람은 문익점이다. 해외의 것을 이렇게 목화씨 숨겨오듯이 맞아요. 숨겨오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실 3년 전에 이 비즈니스 스테로이드라는 책을 쓴 네. 저자시기도 하죠. 근데 제가 이 책을 3년 전 출시된 직후에 읽었나 뭐 1년 정도 읽다 읽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싶었던 포인트는 일단 돈 벌려면 퍼줘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뭐 사실 요새 많이 들어본 말 같긴 한데 이 말의 의미가 정말 뭔지를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다 이해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돈 벌려면 퍼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 근데 되게 그냥 인간 심리에 기반한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 기버, 테이커, 매처 뭐 이런 용어들이 한참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 책이 나오고 관련 책이 나오고 그래서 뭐 기버가 돼야 뭐 부자가 된다, 뭐 테이커들을 피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많은 컨텐츠들이 나왔었는데 온라인에서 서로 니는 테이커다 이러고 그죠? 싸우고 나는 기버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 사실 그게 기버가 착해서 기버가 된다기보다는 적당히 그 인간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 사실 기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사실 줘서 결국 호혜성이라는 그게 저는 제일 핵심이 되는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득의 심리학에 있는 네. 로버트 치알디니가 이야기한 그걸 이제 뭐 번역에 따라서 상호성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술을 반주를 했다. 근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서비스로 생선구이를 하나 더 주더라. 그럼 우리가 그냥 마음속에서 야 지금 소주 이거 한 병만 먹고 가려고 했는데 소주 하나라도 더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2차를 가려고 하다가도 그냥 여기서 더 먹자.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그 심리 기제를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이용하는 게 이 세일즈의 기법인 거고 그거를 위해서 사실 퍼주는 게 전략적으로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퍼줘야 좀 그 호혜성이 생기고 그래서 설득을 하기가 편해지겠구나를 생각을 해서 이전에는 착해서 퍼준 게 아니라 실제로 계산적으로 퍼주는 액션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어느 정도를 퍼주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효과가 좋아서 이제는 습관이 돼서 퍼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웬만한 걸 다 무료로 사실 다 제공을 하다 보니 오히려 거기에서 더 포지셔닝이 생기고 사람들의 호감도가 높아지고 신뢰가 생기고 하면서 나머지들이 더 잘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전혀 진짜 내가 막 선한 마음, 막 기버의 마음 이것보다는 네, 저는 사실 선한 영향력이나 이런 단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내가 막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뭐 세상을 뭐 이렇게 막
뭐 좋게 만들려고 뭘 한다, 뭐 어떤 가치를 뭐 주기 위해 한다, 뭐 사실 이런 거보다는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다 보니 결국 내가 가진 거를 오픈하지 않고 열어주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믿고 오겠는가에서 사실 접근을 하다 보니 퍼주는 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귀인이 되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의 귀인이 돼줘야 돼요. 내가 먼저 타인의 귀인이 돼주면 그 사람도 나한테 귀인이 돼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귀인이 나타나기만 기다린단 말이죠. 일단 귀인이 돼줘봐 나에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일맥상통한 사실 저는 개념이라고 보는데 먼저 내가 손을 뻗고 내가 먼저 도와주면 사실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좋습니다. 그럼 어쨌든 호혜성의 원칙에 의거해서라도 내가 더 퍼줘야 저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좀 내가 그럼 이건 해줘야지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건데 아까 그 술집에서 생선 비유는 딱 직관적으로 와닿는 이야기인데 네. 모두가 이 술집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퍼준다는 게 하는 일에 따라서 내가 그럼 뭘 퍼줘야 되냐, 뭘 어떻게 퍼줘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특히 온라인 기반으로 한다면 네. 이 온라인에서 퍼준다는 건 뭔가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이제 화장품 같은 거를 쓰는데 뭐 선임들이 막 쓰는 화장품을 이렇게 보니까 뭐 유명한 브랜드도 아니에요. 온라인에서만 팔고 그거를 이제 저도 따라서 시킨 거죠. 근데 진짜 샘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샘플만으로도 그때 이제 시드물이라는 그 브랜드였는데 그 샘플만으로도 꽤 오랜 시간을 버텼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샘플들을 쓰다 보니까 결국 저는 원래 사실 선크림도 잘 안 바르는 스타일이었고 그냥 스킨 로션밖에 안 발랐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앰플이니 뭐니 선크림이니 다 사고 있더라고요. 제가. 맞아. 저도 시드물 성분 순하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뭐 무기자찬이 뭐니 그 당시에 엄청 유행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애초에 뭐 사서 써볼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워낙에 많은 샘플들이 왔다 보니까 쓰다 보니 그냥 어느 순간에 이거 제품이 괜찮네라고 이제 제가 사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샘플을 많이 담는 액션을 보통 사업자분들이 하지 못해요. 잘. 그냥 기껏해야 줘도 진짜 뭐 한두 개를 딱 주지 그렇게 막 퍼주는 식으로 주지 못한단 말이죠. 나중에 시드물은 저도 많이 애용했는데 그냥 홈페이지에서 너가 받고 싶은 샘플 고르세요. 그러면 뭐 그냥 그 우편 봉투로 해가지고 보내주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액션들이 사실 뭐 이커머스에서 머리만 쓰면은 쓸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처럼 이제 무형의 컨텐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요즘에 무료 강의 같은 거 많은데 말이 무료 강의지 사실은 그 대부분 홈쇼핑을 하고 있죠. 참담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그야말로 무료 강의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료 강의라고 했으면 이 들어오신 분들이 지불한 거는 사실 그분들의 시간이거든요. 맞아요. 시간이라는 거는 사실 바꿀 수 없는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간을 지불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그만큼에 상응하는 우리가 가치를 줬을 때 사실 또 유료 전환도 잘 될 것이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많은 지금 요즘에 이제 무료 강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무료 설명회를 빙자해서 라이브 커머스죠. 진행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그거에 돈을 내나? 아까 저희 이야기 듣지만 왜 그거에 돈을 내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참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돈 벌려면 퍼줘라. 저는 이거를 지식산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에서 제일 광기다 싶을 정도로 퍼주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2명. 가장 대표적인 게 포리얼과 있어요. 릴세커라고. 네. 광기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포리얼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일간 무료로 그냥 막 퍼주고 하는데 근데 또 이게 사람이 뭐랄까? 이게 호혜성의 원칙 이런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에 내재된 어떤 선한 게 있다. 뭔가를 받으면 보답해야 된다.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가에 전제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또 반대로 인간은 야같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또 아무리 퍼줘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 기브 앤 테이크에 나오는 바보 같은 기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나도 손해 보지 않으면서 대표님처럼 나도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러면서 기버로 퍼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기법이 여기 나온 할리우드 빌드업 테크닉 맞나요? 맞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정도까지 내가 다 오픈을 해서 줘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만큼 내가 오픈을 해서 많은 것들을 퍼주는 동안 제 스스로가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만큼을 무료로 제공했는데 내가 유료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면 더 그 이상의 가치를 나는 또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문익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해외에 더 트렌디한 거, 더 새로운 거, 더 감춰져 있는 어떤 지식들이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기법들, 이런 것들을 더 찾아서 실제로 실험해보고 유료 과정에서는 더 가치 있는 걸 주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의 퀄리티도 높아지지만 유료의 퀄리티가 더 높아지는 결과를 맞이했고, 무료를 제공을 했을 때 무료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평판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 책에다 제가 이제 평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사실 아까 잠깐 우리가 무료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무료 설명회를 하고 있어서 전환을 만들어냈다고 한들, 예를 들면 1000명이 들어와서 200명의 전환을 만들었다. 그와 동시에 800명의 안티가 생긴다. 와 1000명이 들어왔는데 200명이 구매하고 800명의 팬이 생긴다는 너무나 다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후자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신념으로 가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랄까, 퍼준다는 행위가 뭐 저 사람들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네. 하는 거다. 근데 또 저도 좀 뭐랄까 현실적인 사람이라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돈 벌기 위한 테크닉으로 할리우드 빌드업 테크닉, 이게 좀 소개가 돼 있던데 이건 무슨 뜻이죠? 할리우드 빌드업 테크닉은 이제 우리가 마케팅을 할리우드 영화가 개봉을 하는 그 과정을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을 해보면서 우리의 비즈니스에 써먹자가 이제 그 골두인데, 할리우드 영화가 개봉을 할 때를 보면은 엄청나게 오래 전부터 그 밑밥 깔기 작업들이 되게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스포일러 막 일부러 내보내고. 네, 뭐 파파라치 샷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누가 캐스팅됐다, 어디 주연 자리에 누가 됐다, 뭐 이 시리즈의 감독이 바뀌어서 뭐 다른 사람이 이제 뭐 진행을 하게 됐다, 어디 회사로 판권이 넘어가서 뭐 어쨌다 저쨌다, 이런 것들이 막 뿌려져요. 만들어지기 한참 전부터. 그래서 그게 뭐 진짜로 사건이 생겨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딱 어제만 해도 봤던 게 뭐냐면, 오징어 게임 3 개봉하는 거 아세요? 예정인 거, 그 이미 2랑 같이 만들었잖아요. 전 잘 몰랐어요. 근데 오징어 게임 3의 뭐 스포일러를 지금 단단히 뭔가 뭐 막고 있어서 주연 여배우 중에 한 명이 뭐 인스타그램을 올렸다 삭제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가 결국에 보면 끝에는 오징어 게임 3 그래서 올해 연말에 뭐 언제 개봉 예정이다, 넷플릭스에서 공개한다, 네. 그런 걸로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사들이 사실은 의도적으로 사람들한테 오징어 게임 3가 올해 말에 나오나 보다 라는 지금 씨앗을 심어 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개봉이 가까워 오면 뭐 1차 트레일러 나오고 2차 트레일러 나오고 3차 트레일러 나오고, 동시에 이제 거기 주연 배우들은 막 각종 예능들에 출연을 해서 결국 그 오픈되는 그 한날 한시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전 작업을 다 해놔요. 그리고 나서 오픈을 빵 터뜨리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마케팅을 하는 과정을 보면 제품 만드는 데에만 엄청나게 긴 시간을 몰두한단 말이에요. 그 장인 정신으로. 네. 2년 3년을 제품 만드는 데만 신경을 쓰고 나서 내 제품이 완성이 됐어. 이제 내 쇼핑몰에다가 리스팅을 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팔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영화를 5년간 열심히 찍고 편집까지 다 해서 영화를 만든 다음에 개봉해 놓고 이제 내일 극장에 우리가 올려, 그 뒤에 우리 관객들 어떻게 데려올까, 이거 고민하는 거거든요. 망할 것 같은. 100%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사업에서 이런 방식의 마케팅을 지금 우리도 착안을 해서 사전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골자였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 사전에 미리 그런 퍼주는 행위들을 하면서 이 상품에 대한 경험을 미리 고객들한테 쌓아놓고 이 상품에 대해서 인지시켜 놓는 작업을 하자는 거죠.
이 할리우드 빌드업 테크닉이라는 게 온라인에만 유효한가요? 아니면 오프라인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오프라인에서도 잘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저는 이제 그 범계에 사는데 안양에 범계가 굉장히 큰 상권이에요. 경기 남부 그쵸. 최대 상권이에요. 네. 근데 범계에서 뭐 프랜차이즈 업을 하시는 그 사장님이 아니고 본인이 브랜딩을 해서 이렇게 식당을 여러 개 하는 사장님이 있는데 1번 그분이 이제 운영하는 1번 식당이 굉장히 잘 됐단 말이에요. 술집으로서 되게 인기 있는 술집이에요. 막 웨이팅을 하고. 근데 이분이 2호점을 내는데 이 같은 브랜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브랜드의 2호점을 내는 거예요. 이 오픈하기 전부터 1호점이 영업이 끝날 때면 거기서 2호점에서 오픈할 그 음식에 대한 그 시식 품평회를 한 2달간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서비스로 갖다 주면서 저희가 뭐 3달 뒤에 2호점 오픈하는 메뉴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요 하면서 이번에 저희가 네. 닭 특수 부위 구이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이번에 하고 있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요 한 판이에요. 우와. 이거 같이 한번 드셔보시면서 또 맛 체크도 해주시고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언제 열려요? 우와. 어디다가 오픈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그러니까 이미 인지가 됐어. 이게 몇 월 며칠 날 어디에 오픈한다를 이미 그 고객들이 첫 번째 집에 단골 고객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서운 게 사장님이 말한 게 아니야. 사장님이 우리 여니까 그날 막 네. 와주세요도 아니에요. 네. 드세요. 이거 한번 드셔보시고 어떤지 좀 저희도 맛을 잡고 있어서 한번 반응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미 2호점 이거 열리면 저도 갈게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2호점 열 때 단골들이 일단 자리를 채우면 또 잘 되는 거 보고 실제로 2호점이 열고 나서 웨이팅 바로 점심시간 웨이팅이 진행되더라고요. 대박이다. 오프라인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오프라인 사례는 방금 들어주셨고 온라인으로 내가 예를 들어 저희 같은 지식 상품 말고 스토어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뭐 인테리어 소품 이런 거 파는 온라인 사업자 그런 사람은 이런 테크닉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테크닉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마케팅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리드라는 네.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리드라는 건 이제 잠재 고객을 뜻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인테리어 소품을 팔고자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모아야 되는 거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네. 혹은 뭐 앞으로 자취를 할 뭐 예정이거나 잠재 아니면 인테리어 관심사들 아니면 지금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는 고객군들도 예를 들면 우리의 타겟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잠재 고객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신혼집을 차리면서 뭔가 신혼집을 꾸밀 때 우리의 인테리어 소품을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런 우리가 잠재 고객군들을 보통 리스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그러니까 구매 가능성이 높은 잠재 고객군들을 특정하고 그 사람들을 먼저 사실 모으는 작업들을 먼저 합니다. 원래 온라인에서. 예를 들면 네. 제가 인테리어 소품을 만든다 그러면 뭐 나의 타겟군이 자취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저는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거는 200만 원 미만으로 분위기 있는 자취방을 꾸미는 뭐 그 아이템 리스트 이런 거를 제가 온라인에서 뿌릴 것 같아요. 아니면 다이소 꿀템 뭐 이런 거. 맞아요. 다이소에서 뭐 10만 원 미만으로 세팅할 수 있는 자취 필수템 뭐 리스트.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뿌리면 그 자료를 받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잠재 고객일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뿌린다는 말씀은 그냥 컨텐츠를 올린다는 건지 아니면은 뭐 번호 남기면 보내드릴게요 이건지. 후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전에는 SNS에 많이 의존을 해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하라고 가르쳤다면 사실 지금은 그냥 웹페이지, 랜딩 페이지죠.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사실 리드를 모으는 작업을 먼저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랜딩 페이지다라고 하면은 사실 익숙한 건 그냥 뭐 상세 페이지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할 건데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랜딩 페이지는 웹사이트인가요? 랜딩 페이지라는 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상세 페이지라는 개념은 어떤 구매를 유도시키기 위한 상세 페이지를 보통 의미하죠. 그건 이제 상품 상세 페이지라는 게 정확한 명칭인 것 같고 랜딩 페이지는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특정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진 웹 페이지를 우리는 랜딩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럼 그 한 가지의 목적이 상담 신청을 받는 것일 수도 있고 예약 신청을 받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잠재 고객의 전화번호를 받는 작업일 수도 있고 뭔가를 판매하는 작업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웹페이지의 목적이
어떤 내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거라면 그거는 상품 상세 페이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랜딩의 종류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랜딩이라는 게 더 포괄적인 개념인 거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잠재 고객의 연락처를 받기 위한 목적의 랜딩 페이지를 만들자는 거였고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무료로 퍼준다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자료를 우리가 돈 받고 뭐 전자책으로 이걸 팔자가 아니라 이런 자료 무료로 드릴게요. 받아가세요. 뭐 이메일을 넣고 받아가세요. 라는 식으로 이메일을 받든 전화번호를 받든 고객의 DB를 받아놓고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그 사람과의 연락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그 빌드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명 상품을 런칭을 한다 그러면 그 조명 상품을 런칭하기 위한 작업을 사전에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 미만으로 주방의 분위기를 바꿔버릴 수 있는 조명 추천 리스트. 맞아요. 그래서 뭐 오래된 구축 주택 자취방도 완전 뭐 감성 있는 숙소로 꾸미는 어떤 인테리어 방법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막 3번에 막 강의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제가 해본다고 하면 뭐 첫 번째에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셀프로 꾸밀 수 있는 돈 적게 들면서 셀프로 꾸밀 수 있는 큰 것들 뭐 작업들 그래서 뭐 도배를 쉽게 하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페인트를 뭐 쉽게 하는 법이랄지 이런 걸 뭐 예를 들면 알려줬어요. 두 번째로는 미니 소품들 가지고 이제 꾸미는 방법. 3차로는 돈이 많이 들지 않는데 핵심 아이템 반드시 집에다 구비해 놓으면 이거는 돈 낭비는 아니다. 무조건 그냥 분위기 확 180도 바꾼다. 써도 된다. 근데 거기에 뭐예요? 제가 런칭할 제품 하나 껴놓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게 구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은 그거를 무료로 퍼준다라고 무료 자료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사이트를 이거는 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한테 뭐로 만들라고 하세요? 뭐 구글 설문 이런 걸 하라고 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그래도 홈페이지처럼 만들라고 하시는지. 뭐 워낙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폼 가지고 만들라고도 하고 이전에 뭐 네이버 폼 이런 걸 쓰라고도 했었고요. 아이웹이나 이제 식스샵이나 요즘에 웹빌더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쓰라고도 했고 하도 제가 이제 해외 툴들을 많이 가르쳐 봤는데 그걸 너무 어려워하시니까 아예 어페이지라는 툴을 제가 만들었어요. 어페이지. 그래서 이걸로 그냥 블로그 글 쓰듯이 쓰셔라 쉽게. 그래서 이제 어페이지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에는 이제 이런 툴들이 워낙 다양해져서 그쵸. 사실 뭐 대체해서 내가 편하게 그냥 쓸 수 있는 툴들을 쉽게 찾아서 쓸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핵심은 정리하면은 할리우드 빌드업 테크닉이란 마치 영화 개봉 전에 스포일러 작업하듯이 네. 그 뭔가를 뿌려서 내 존재를 기억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뭐 그것을 하는데 들어가는 어떤 그 알리는 방법이 퍼주는 거다. 퍼주면서 내가 이런 걸 런칭할 예정이라를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게 아니라 알 수밖에 없게. 그렇죠. 그렇게 퍼줘야 된다. 좋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3년이 됐어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어떤 할리우드 빌드업이나 퍼줘라 이런 것도 3년 전부터 여기 다 들어가 있던 이야기고. 네. 그러면 그것은 3년 동안 변하지 않은 법칙이라고 하면 그 3년 사이에 대표님 생각에 이건 좀 변한 것 같다. 혹은 요즘에는 요즘에 내가 더 여기 안에 여기 못 적었지만 요즘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버는 비결이 있다. 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기다가 써놓은 것 중에 좀 변한 거를 말씀드리면 적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팔로워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모아야 우리가 잠재 고객을 모으기가 편하다, 트래픽을 만들기가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생각엔 이제 틱톡이 게임 체인저였던 것 같고 틱톡 이후로 지금은 스레드라는 이제 플랫폼도 있죠. 이런 플랫폼들의 알고리즘 돌아가는 방식은 팔로워 기반이 아니거든요. 아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에는 소셜 미디어들이 그 팔로워들한테 내 게시물을 보여주는 비중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구독해놨으면 유튜브로 구독해놨으면 무조건 떴다면은 네. 이제는 아니다. 뜨지 않는다는 거죠. 관심사 기반으로 지금은 알고리즘이 돌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제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지금 3만 명이 넘게 있는데 제가 만약에 컨텐츠를 올리면 3만 명한테 노출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보통 그 포스팅 하나에 노출 빈도가 20%가 안 돼요. 팔로워에.
그러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한 5,000명 정도한테만 1차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서 반응을 못 받으면 팔로워들한테조차 사실 노출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의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자체가. 인스타그램조차. 근데 이제 스레드나 틱톡 같은 거는 더 사실 관심사 기반으로 돌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팔로워를 아무도 하지 않았다고 한들 내가 몇 개의 글만 보는 순간 그 관심사를 맞아요. 기반으로 잡아서 유사한 그 지금 컨텐츠를 올린 사람들의 컨텐츠를 계속해서 보여준단 말이죠. 그 얘기인즉슨 지금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분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를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분들도 이런 플랫폼에서는 컨텐츠만 계속 꾸준히 발행을 한다면 팔로워 수와 상관없이 잠재 고객들한테 도달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쉬워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년 전에는 조금 더 팔로워, 그러니까 이 팔로우라는 행위 자체에 플랫폼들이 가산점을 줘서 내가 너 이 사람 팔로우했어? 그럼 다음번에도 이 사람 봐. 이런 게 좀 더 강했다면 지금은 그딴 거 없다. 맞아요. 그럼 팔로우 안 와도 그냥 관심사 기반이라 하시면 그냥 이 사람이 관심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그 관심을 어떻게 알죠, 쟤들은? 그 유저의 이제 그 기존 콘텐츠 소비 패턴에서 사실 이제 AI가 잡아내는 흐름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를 팔로우했는지를 보는 가중치는 점점 줄고 이 사람이 최근에 뭘 봤냐? 그거와 만약에 팔로우를 하고 있다면 팔로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컨텐츠 결도 파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유튜브, 이제 구글 그리고 이제 메타 쪽에서 자기네들의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100% 오픈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의 경험적 추정이지만 그쵸.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팔로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 개발 계정들을 많이 팔로우하고 있다 그러면 이 유저는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릴스 같은 걸 찾아보더라도 동기부여 영상이나 뭐 책 속의 영상이나 이런 것만 찾아보고 있더라라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팔로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유사한 동기부여 뭐 컨텐츠나 자기 개발 컨텐츠나 이런 게 계속해서 뜨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예전에는 그럼 그걸 띄워줄 때도 이 사람이 기존에 팔로우했던 그 자기 개발 사람의 컨텐츠를 보내줬다면 거의 우선순위로 보여줬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그냥 그 주제에 해당하는 거면 아무거나 된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같은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이거는 되게 힘들죠. 거친 환경이 됐다라고 맞아요.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진짜. 사실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런 거예요. 기득권층이 없어진 거죠. 소셜미디어 세계에서의 기득권층이 많이 힘을 잃게 된 거고 그렇다고 한다는 거는 오래전부터 팔로워를 많이 모아놨던 사람이더라도 지금은 컨텐츠의 품질만 가지고 그냥 공정한 경쟁을 거의 하고 있는 지금 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용기를 내서 시작하기에 더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맞아요. 요새 제가 느끼는 게 북토크 채널에서 제가 최근에 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조금 원래 제 채널에서 많이 다루던 돈과 성공을 좀 벗어난 걸 해봐야지 다 박살나요. 네. 다 박살나. 예를 들면 뭐 말 잘하는 법 이런 거 하면 이제 다 안 되잖아요. 박살나요. 불과 그게 얼마 전에 올라갔는데 조회수가 지금 진짜 제가 원래 아무리 못해도 많은 넘거든요. 네. 몇 천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씨 유튜브도 변했다. 맞아요. 망했다. 그래서 저 순간 딱 든 생각이 뭐 됐다. 아니 심지어는 저도 해외 채널을 많이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고 구독을 하는데 제가 구독을 해놓고 까먹는 채널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한참을 까먹다가 이 채널 구독해놨었지 하는 컨텐츠가 이제야 뜨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크리에이터가 그 컨텐츠를 안 올렸기 때문에 나한테 안 떴냐? 그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 노출이 안 됐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대표님의 관심사가 아닌 컨텐츠를 했다는 건가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잠깐 AI에 관심이 있어서 해외에 AI 관련한 컨텐츠를 막 많이 올리는 이제 그런 크리에이터들을 팔로우를 몇 명을 해놨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올리는 컨텐츠를 저는 사실 뭐 그때그때 좀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냥 평상시에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컨텐츠들은 뭐 마케팅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쵸.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라든지 해외 팟캐스트 같은 것들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제 알고리즘 상에서는 뭐 AI에 대한 막 그런 되게 디테일한 기술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얘가 그렇게까지 막 뭐 관심이 없나 보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 제 피드에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제가 구독을 했음에도 그분들의 컨텐츠를 저한테는 보여주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뭐 그 사람들이 올린 컨텐츠 중에 굉장히 잘 터져서 조회수가 많이 나온 컨텐츠가 나오거나 했을 때는
이제 계속 도달을 높여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뜨는 거죠. 그럼 저는 그때서야 내가 이 채널 그래 몇 달 전에 내가 구독했었지. 그러고선 제가 그 채널 들어가 봤는데 제가 그 채널을 구독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그 채널에 새로운 영상이 뜬지도 몰랐는데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영상을 그 채널에서는 올렸더라고요. 하지만 저한테는 뜨지 않았던 거죠. 저는 구독을 했지만. 그리고 그 채널이 꽤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해외 채널이라고 했을 때 뭐 5만 명, 6만 명 이런 채널이어도 저는 좀 괜찮은 채널이면 이제 구독을 해놓는데 5만 명, 6만 명이 크다면 크고 뭐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해외 기준으로 봤을 때 해외 기준이면 이제 좀 작은 편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안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3년 동안 이 책이 출간된 이후 3년 동안 가장 크게 변한 건 SNS가 팔로우라는 개념의 가중치를 안 주기 시작했다. 그게 제가 볼 땐 큰 것 같아요. 여기 책에서 지금 트래픽을 만드는 방법에 저는 네. 유료 광고, 페이드 애드를 돌리거나 네. 내 컨텐츠가 좋아서 입소문이 나게 하거나 결국 노력을 기해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라라는 내용을 이제 골자로 크게 썼는데 거기에서의 이제 그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소셜 미디어는 많은 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 사실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썼지만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볼 때 스레드에서 운이 좋으면 맞아요. 일주일 이내에도 터져서 잠재 고객 많이 모을 수 있거든요. 작정하고 쓰면은 하루 이틀이어도.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 전제가 뾰족한 관심사를 노려야 되는 건가요? 사실 저는 스레드는 잘 모르겠어요. 스레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전 진짜 모르겠어요. 뭐 잡글이 퍼져. 아니 왜냐면 제가 진짜 그 각을 잡고 너무 인사이트 있게 이건 썼다. 이건 너무 좋은 글이다라고 한 거는 네. 안 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거의 챗GPT로 그냥 돌려가지고 그냥 한 2문장 쓴 거를 올리는데 그게 터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직 좀 알고리즘 정비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내가 배움이 부족해서 아직도 사람들의 그 심리를 잘 이해 못하나 보다라는 관점 하나와 뭐 스레드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정확하게 사실 모르겠다 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장 기본 골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타겟을 뾰족하게 하는 거는 그냥 기본이죠. 사실. 좋습니다. 그게 또 원래도 사실 기본이지만 요새 더 중요해진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렇다면 그런 변화를 다 이렇게 망라해서 지금 오늘이 어버이날 2025년 5월 8일인데 지금 기준으로 요즘 돈 벌려면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거 알아야지 돈 벌다 싶은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저는 그냥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오늘 지금 5월 8일 어버이날에도 인간의 심리에 대한 이해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 그냥 AI 툴 뭐 이번에 새로 이런 AI 툴이 나왔는데요. 그걸 알면 돈을 법니다. 저는 사실 그런 거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AI 툴이 나오고 뭐 내 그 뭐 서비스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뭐 편안한 날 도와주는 도구 뭐가 나오고 무슨 뭐 새로운 서비스가 나온다고 한들 결국 돈을 쓰는 주머니를 여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툴을 화려하게 붙여놔도 결국 이 사람이 사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음악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AI 툴이 있다.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있다. 그런 게 있다고 한들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뭘 계속 보고 싶어하고 어떤 데에서 사람들이 몰입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얘네를 써서 백날 만들어가지고 뭐 1000개를 올리든 10,000개를 올리든 그거 가지고 사실 돈 버는 게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알면은 돈이 됩니다라는 건 이런 걸 알면은 지금 요즘에는 이런 거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툴들은 굉장히 많을 수 있죠. 지금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에는 바이브 코딩? 그런 게 있나요? 이라는 게 요즘에 되게 핫한 분야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딩이 결국에는 그 개발자 분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지금은 사실 AI가 많이 코딩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코딩을 모르는 지금 이제 비개발자들도 굉장히 쉽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제 코딩을 맞아요. 해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뽑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드래그하면 돼 클릭해서. 네. 그래서 사실 프롬프트 가지고 뭐 글로 써서 코딩을 뽑아내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거의 MVP 단계예요. 뽑아낼 수 있는 서비스가. 네네네. 그럼 내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게 시장에서 먹힐까 하는 그냥 정말 최소 기능 제품을 뽑아내는 정도에 지금은 그치고 있지만 이게
불과 몇 달 사이에 저는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객한테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수준의 온라인 서비스를 바이브 코딩으로 저는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든 웹사이트를 만들든 웹 서비스를 만들든 해외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케이스로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면 그런 것들을 지금 배워놓으면 좋아요인데 그렇다고 한들 제가 여기서 그러면 바이브 코딩의 툴 뭐 러버블 커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그러면 그걸 배우면 요즘 돈 돼요 라고 말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쓴다고 한들 그쵸. 무슨 서비스를 만들 거냐 이거죠. 사람들이 결국에 돈을 쓰게 만들 서비스를 만들어야 할 텐데. 그래서 그 해외에 한참 그 팟캐스트 같은 데 많이 나온 친구가 있어요. 20대 초반 친구인데 챗 GPT만으로 자기가 지금 누적으로 뭐 한 50억 이상의 매출을 했대요. 포리얼 채널에서 본 것 같은 아닌가? 아니요. 네. 제가 이제 한번 소개하지 않은 친구인데 네네. 근데 그 친구가 결국에는 비개발자 출신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에 지금은 이제 개발을 하고는 있는데 챗GPT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서비스를 만든 첫 번째 서비스가 뭐냐면 여자와 데이트 약속을 잡기 위해서 채팅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써? 연애에 익숙하지 않은 남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이 대화를 전개해 나가야 할까에 대해서 조언해주는 데이트 코치 역할을 해주는 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이렇게 답장이 왔어. 여기다 넣으면 이런 식으로 답장해. 예, 해외는 뭐 틴더 같은 데이터 풀 많이 그쵸. 데이터 풀 쓰니까 거기서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 하고 넣으면은 거기서 이제 답변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 그 이제 뭐 내 목적이 이 사람과 뭐 실제로 만나서 첫 데이트를 하는 게 목적이냐, 얘랑 뭐 계속 이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목적이냐, 뭔가 목적을 이제 정하게 하고, 그럼 아니면 얘의 지금은 우리가 데이트 앱에서 만났기 때문에 내가 얘의 연락처를 먼저 알고 싶어. 연락처를 받아내기 위한 게 난 지금 대화의 목적이야. 그걸 목적을 누르고 얘한테 이렇게 답장 왔는데 나보고 나이가 몇 살이냐는데 이제 뭐라고 해. 그럼 얘가 계속 답장을 알려주는 거예요. GPT가 그냥 해줄 것 같은 그건 그건데. 사실 그냥 뭐 GPT API 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했겠죠. 그리고 그 서비스의 이제 껍데기, 사람한테 보여지는 프론트엔드에 대한 이런 뭐 개발 같은 거를 GPT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전문 개발자가 아니고 GPT로 했는데 그래도 개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첫 서비스를 만드는데 뭐 한 달 이상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게 실제로 유료화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친구가. 근데 사실 이제 여기에서의 이런 서비스를 기획하려면 결국 남자들이 돈 쓰는 건 여자의 마음, 이성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 시장이 돈이 되는 시장이다라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막 기획해서 뭐 이런 거 사업해 보려고요 해서 갖고 오는 걸 보면 아무도 안 쓸 만한 기획이 상당히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증된 시장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남성 기준으로는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 그냥 되게 필수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피트니스부터 해서 그런 것들도 다 사실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여성의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냥 진화 심리학적으로 이 남녀의 심리에 그냥 기반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피부과 서비스니 성형을 하러 간다든지 내가 뭐 다이어트 약에다가 돈을 쓴다든지 이런 것 사실 다 이런 사실 수요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의 이제 건강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큰 욕구 시장 중에 하나이고, 돈에 대한 욕구, 인간 누구나 부업, 사업, 재테크 항상 잘 먹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결국에는 그냥 인간이라면 거절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능력이 예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 30일 뒤나 가장 중요한 저는 능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당연 요새 뭐 무슨 기술이 핫하냐, 당연히 그 기술 좋을 수 있고 도움될 수 있어. 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걸 사람들이 원할 것이냐. 그렇죠. 그 도구로 너가 만들 서비스를 결국 사람이 원할 거야. 그리고 사람이 그걸로 지갑을 열겠어의 역할은 그 이해가 없으면 사실 돈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럼 그 심리에 대한 이해는 뭐 습득해서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전 배울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일단은 진짜 그냥 타고난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그냥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 하는 그런 게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감이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그냥 부단한 실행과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안에 빅데이터가 쌓여야 되는 거죠. 이런 건 해보니 안 먹히네. 이런 건 해보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네. 이런 거는 중박이네. 라는 게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런 거는 살 것 같아라는 가설의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걸 원할까에 대해서 어떤 걸 실험해 보셨고 어떤 걸 실패했고 어떤 거는 이게 맞구나 했던 대표님의 경험이 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사실 뭐 너무 잡다한 짓거리를 많이 해가지고 뭐 하셨어요? 저는 대학 입학하자마자 그 동대문에서 담요 떼다가 장사를 했어요. 그 벚꽃 축제에서 여의도 벚꽃 축제에서. 근데 여의도 벚꽃 축제에 가가지고 담요를 팔면 누구한테 팔아야 잘 팔릴 것 같아요? 당연히 데이트하고 있는 그 이제 남자친구를 챙겨줘야 되는 여자친구를 챙겨줘야 하는 남자한테 팔거나. 그죠. 그게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거죠. 근데 그 이해가 없으면 여자들 무리한테 가서 팔거나 어르신들한테 가서 팔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근데 여기에 대표님은 감이 오잖아요. 이거를 누구한테 던지면 돈을 거절하지 못하고 낼 것이다가 원피스 입고 데이트하러 그쵸. 나온 커플의 남자한테 가서 그렇죠. 제시하면 돈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살짝 이런 데 앉으려면 여자친구 힘들어. 그리고 항상 그 벚꽃 축제 할 때는 일교차가 커요. 맞아요. 근데 데이트하니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여자분들은 얇게 입고 와요. 그럼 어디 앉으려고 해도 일단 담요 필요하고 추워. 좀 오후 시간 되면 추워지니까 또 담요 필요해. 그럼 가서 사실 담요를 건네는 족족 팔리거든요. 커플한테 건네면. 근데 예를 들면은 뭐 MT로 딱 보니까 대학생 학과 애들이 새내기들이 막 단체로 왔어. 네. 거기다 대고 내가 담요를 판다? 팔리겠어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하고 담요를 사서 가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원래 이제 인천 출신인데 대학교에 들어와서 동대문 도매상가를 제가 그때 처음 가봤어요. 저 이제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저는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제 경영학과를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다가 보니까 이제 동대문에 도매상가가 있다는 거예요. 동대문에 전 도매상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뭐 완구 도매상가도 막 구경해보고 뭐 액세서리 도매상가 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부자재 막 의류 뭐 막 있어서 막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뭔가를 사가지고 막 팔아보면 재밌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막 반지니 뭐니 막 이런 것들 이제 막 보고 그래서 저런 반지를 길거리에서 막 옛날에 보면은 뭐 가판대에서 막 사람들이 팔던데 그러면 막 사람들이 가다가 그런 거 하나씩 쥐어갖고 사던데 저런 걸 팔면 잘 팔리나 하면서 이제 막 그냥 둘러고 보러 다니던 도중에 그 담요 그 떼주는 도매 아주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거 벚꽃 축제 가서 팔아보라고 잘 팔린다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보면은 알려주신 거죠 해답을.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제 담요가 원가가 되게 쌌어요. 뭐 제 기억에 2,000원대였어요. 2,000원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5만 원 있던 걸 가지고 산 거예요. 5만 원을 5만 원 가지고 5만 원 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그거를 들고 간 거죠. 벚꽃 축제에. 그리고 하드보드지 하나에다가 담요 판다고 써놓고 그리고 그때 저는 진짜 감이 없으니까 그 커플들을 공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다 일단은 그냥 누군가 지나가다가 내 거 보고 필요한 사람은 사거지로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프리어그 같은 건데. 그런 느낌으로 담요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냥 쓱쓱 보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커플이 사네. 커플들이 왜 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실 이런 게 이제 빅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커플들이 잘 사나 보다. 보통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팔렸다 으아 이렇게 좋아하는데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누가 사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어떻게 처음에는 내가 2,000원대에 샀으니까 이걸 5,000원에 팔면은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까 하면서 5,000원을 했는데 싸다. 5,000원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괜찮네 하다가 저쪽 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계셔. 아주머니가 담요를 파시는 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 이제 또 갖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리어카에 잔뜩 채워갖고 이제 갖고 오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막 8,000원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8,000원에 팔아야 되겠다. 8,000원을 했어.
그리고 커플들을 노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10,000원짜리 주고 잔돈도 안 받더라고. 와, 또 그 허세가 야, 작용하는 거기서 거 아니야? 아니 남자친구가 10,000원 하고 거기서 주섬주섬 서가지고 2,000원 주세요. 이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그냥 10,000원 가져가라고. 순간 머리에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누구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왠지 저도 그랬을 것 같아서 아유 병신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게 인간의 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죠 사실. 아 재밌네요. 그래서 그때 얼마 버리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 5만 원을 가지고 사가지고 완판을 시키고 벚꽃 축제 이제 며칠 하잖아요. 바로 다음 날 또 늘어난 자본금을 가서 가지고. 다시 또 사서 네. 가서 또 팔고 네. 그래갖고 그 벚꽃 축제 하는 한 3, 4일 기간 동안 그래도 몇십만 원 벌었어요. 대학생한테는 큰 돈이죠 또. 아 용돈벌이 괜찮게 한 거죠. 오, 대학생 때부터 그런 걸 하셨고 그럼 그때부터 진짜 난 사업해야겠다 재밌겠다 이런 생각하셨겠네요. 근데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런 장사가 아니라 되게 거창한 혁신적이고 스티브 잡스처럼 뭔가 막 투자도 잔뜩 받고 포브스 네. 막 20 언더 20 막 이런 데 나올 수준에 네. 30 언더 30에 나올 수준에 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거에 이제 엄청 사로잡혀 있는 거죠. 스타트업 병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 병이죠 병. 그러니까 이제 막 사회 혁신을 할 문제가 뭐가 있냐. 뭐 이제 뭐 그런 이제 뭐 사회 문제 뭐 이런 거 막 찾으면서 또 많은 시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을 지점에 사업 아이템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 봤어요. 그 뭐 창업 동아리 이런 거 하면서 네.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이게 혁신적이지 않느냐.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했을 때 사실 사람들한테서 1,000원짜리 한 장 받아내기가 힘든데 어떤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뭐 문제 해결하겠다고 만들었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괜찮았던 아이디어 중에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실행까지 가지 못했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생태계 교란종들이 있죠. 있죠. 뭐 황소개구리가 네, 우리말이라는 그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거기 이제 베스라는 해외 종이 있습니다. 있죠. 베스가 인간들이 안 먹잖아요. 그 베스의 역사를 보면은 뭐 박정희 대통령 때 국민들이 너무 굶으니까 네. 얘가 생명력도 좋고 잘 크고 살은 많으니까 네. 해외에서 식재료로도 쓰고 하니까 그걸 대량으로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 풀어봤는데. 보급을 하려고 했다고 뭐 이제 그게 정확한지 모르지만 뭐 그랬다는 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왔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생태계 교란종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뭐 흙냄새 난다고 안 먹고. 근데 이 베스를 고양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실제로 고양이들이. 그리고 고양이 사료는 되게 저품질의 사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고양이는 생선을 먹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베스는 생태계 교란종이고. 근데 낚시하는 사람들은 또 베스가 손맛이 좋다고 베스 낚시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잡은 다음에 그냥 잡은 버려요? 다음에 그냥 죽이고 버리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그러면은 낚시 용품 업체들이나 그리고 낚시 그런 채널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데랑 이제 그 스폰서를 받아서 네. 낚시 대회를 연다. 네. 베스 잡기 대회. 그래서 이 잡기 대회에서 잡힌 베스를 사료 공장으로 보낸다. 그래서 아주 양질의 고양이 사료를 만들어서 판다. 커. 되게 혁신적이에요. 그러면 생태계 교란 문제 해결. 고양이의 양질의 사료를 만드는 문제 해결. 엄청난 사업이다 이거는. 뭐 이런 구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왜 못하셨어요? 이거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네. 플랜까지 짜고 네. 사료 공장까지도 컨택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베스를 그냥 생선 상태로 사료 공장에다가 보내면 그 사료 공장에서 그거를 재가공해가지고 사료로 만들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쵸. 이거 뭐 대가리 자르고. 그러면 이제 그걸 또 뭔가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작업을 하는 데를 찾지 못했고 일단 저희 대학생 역량에서 그렇다고 그걸 저희가 대학생들이 어디서 이제 누구 집에서 가가지고 그걸 생선을 하고 있을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기했죠. 그거는. 근데 이제
뭐 대학생 동안 하여튼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야 맨날. 탁상 공론만. 에. 야 이런 건 사회 문제 아니냐. 이거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병이네요. 그래서 이제 막 브레인스토밍, 디자인 싱킹 이런 거 하면서 그러면서 사실 뭐 대학생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저는 뭐 허송세월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세가 지금이야 뭐 저희가 병이다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 시간을 통해 분명 남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이런 시도들 중에서 결국에 제가 생애 첫 어떻게 보면 법인 사업을 했던 그 아리아케어라는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아리아케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노인 요양 시장에서 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게 지금의 사실 엄청나게 큰 자양분이 됐죠. 저에게는. 그 아리아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했던 건가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뭐였을까요? 아리아케어는 그 제가요양이라는 그 분야의 프랜차이즈 저희가 업이었는데, 네. 이제 제가요양이라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영역이었어요. 그 당시에. 집에서 요양하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제가요양 서비스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냥 요양이란 단어만 듣고 요양원인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어르신들의 니즈는 사실 요양원에서 당신의 노후를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싫어하세요, 되게 그거. 그리고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요양원들 중에서 사실 관리가 잘 안 되는 요양원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요양이라고 해서 내 집에서 사실 그냥 남은 여생을 보내는 거를 어르신들은 원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 내 집에서 보내기 위해서 요양보호사분들이 필요하고 그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파견돼서 사실 서비스를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력 사업인데 이게 원래 일본의 이제 그 사업 모델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정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나라 돈을 통해서 사실 요양 서비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네. 내가 건강 등급을 받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는 잘 몰라도 사실 우리가 4대 보험 들어가지고 월급 급여에서 이 4대 보험비를 떼다 보면 건강보험료 옆에 장기 요양보험료라는 게 나가고 있어요. 그 요양보험 재원 가지고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내가 건강이 좀 불편해요. 거동이 불편해. 아니면 인지 상태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한테서 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등급 판정을. 등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비가 나옵니다. 나라에서. 근데 이제 본인 부담금이 일부 있는 경우가 있고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다 하면 전액 면제고. 근데 이 서비스가 너무 낙후되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한국에서는. 그냥 사실상은 가정부처럼 처우를 받고 계셨고 요양보호사분들은 어르신들도 뭐 체계화된 서비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요양 서비스라고 하지만 이게 무슨 전문 서비스의 느낌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치매 환자분이면 치매 환자에 맞는 어떤 서비스 케어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죠. 하반신이 불편하신 분이라면 그거에 맞는 서비스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그런 어떤 뭐 매뉴얼, 서비스 매뉴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자격증은 땄지만 집에 가면 뭐 집 청소해 주시고 설거지 아줌마 저기 설거지 있는 거 있는데 좀 해주시고 가세요 오늘은. 설거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시장이 돼버렸다 보니 서비스를 받는 고객 입장에서도 저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의 처우 문제도 문제, 그리고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센터들도 수익성 부진으로 더 계속 서비스가 안 좋아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의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모델을 갖고 와서 사실 한국에서 했던 게 아리아케어였죠. 근데 되게 지금 보면은 제가 요양이 지금 또 저희 할머니께서도 받고 계시고 예. 되게 많이 커졌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은 그 일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거는 뭔가 어쨌든 책에서도 읽었지만 어려움이 있었던 건데 그 사업은 왜 혹시 잘 안 됐나요? 그 당시에 사실 제가 이제 돈이 없는 상태로 대학생 때 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투자를 받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되게 회사에 주주분들이 많았어요. 개인 주주분들이. 그런 상태로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법인이나 뭐 이런 지배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뭐 이제 외부 기관에서 투자도 받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서 그 경영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배 구조의 문제에서 갈등을 겪다가 제가 나오게 됐죠.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대표님이 그런
실행하고 실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방금 이런 어떤 잘 안 된 과정이나 시도하려고 했다 못했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많은 걸 배우셨을 텐데 네. 만약에 20살의 김준영에게 네. 한마디를 해줄 수 있다면 근데 다시 돌아가도 저는 무급으로라도 배우면서 창업을 해라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헛되지 않았다 그 시간이. 나중에 자식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저는 뭐 반대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에게 바꿔서 자식이 갑자기 사업을 한대요. 그때 딱 한마디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딱 한마디. 조언. 네. 고객의 소리를 한 번이라도 더 들어라. 한 번이라도 더 들어라. 그러면은 고객의 소리를 들으라는 게 사실 근데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고객은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또 그리고 모든 고객의 말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거를 듣고 뭐는 나에게 유의미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대표님의 기준이 있나요? 저는 고객의 소리를 듣는 게 뭐 포커싱 그룹 인터뷰니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죠. 고객을 만나서 뭐 질문을 해가지고 들어보고 뭐 설문조사를 한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최소 기능 제품을 가지고 제품으로서 소리를 듣는 게 저는 제일 빠르다고 생각해요. 제품으로서 듣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내가 진짜 구상한 어떤 그 서비스의 아이디어가 있다, 상품의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진짜 그게 해결하는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뭔가 그 사람들의 불편을. 그럼 그걸 최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진짜 프로토타입 형태를 가지고 실제로 제공을 해서 그 사람의 반응을 보는 게 저는 고객의 소리를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걸 아무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걸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뭐 가공을 하고 이걸 더 좋게 만들고 디자인을 예쁘게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이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쓸 것이다라고 머릿속으로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사실 모든 게 계획과 다를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장 좋은 건 한시라도 빨리 고객을 만나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고객을 만난다는 말은 뭐 예를 들어 사업 아이디어 끝장나게 구상하지 말고 뭐라도 팔아봐라. 그렇죠. 그거를 저가로 제공을 해보든 아니면 무료로 제공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거죠. 근데 내가 구상했던 게 무료로 줘도 안 써 얘네들이. 사실 이거 유료로 받기 어려울 거잖아요. 아니면 무료로 했는데 너무 좋아해. 하지만 실제로 돈을 내세요라고 하니까 그때는 떠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지점들을 사실 빨리 경험을 해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고객의 소리를 들으라는 게 진짜로 뭐 예를 들어 의견을 써주세요 아니면 뭐 인터뷰하고 저 사람한테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팔아보고 안 팔리네. 맞아요. 그리고 고객의 반응을 보라는 거죠. 팔리고 나서 리뷰가 쓰레기처럼 남네.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 하고 반응을 살펴봐라. 맞아요. 스티브 잡스도 그런 의미로 한 말일까요? 말 들으려고 하지 말라. 뭐 그렇다고 보는 게 왜냐면 고객은 눈으로 보기 전까지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 그 얘기인 즉슨 결국에 만들어서 보여줘라 이거거든요. 너네는 좀 더 빠른 마차를 원했지만 내가 만든 건 차야. 이건 어떤데? 그러면 이제 고객은 그때 차라는 걸 보게 되고 야 이거는 내가 빠른 마차보다 더 좋네를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차를 만들었다 내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뭐 망하는 거야.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망한다라는 건 과거의 사업 형태로 한다 그러면 망할 리스크가 큰데 요즘의 사업 형태는 사실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 기능 제품들을 굉장히 싸게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바이브 코딩이니 뭐니 이런 것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소프트웨어 앱을 만든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 투자를 난 고려하고 해야 돼요. 아무리 최소한의 프로토타입을 만든다 해도 개발자들 뽑아서 내 친구들이 개발자고 얘네들을 그냥 내가 저녁에 술 한잔 사주면서 부려먹을 게 아니라면 그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했지만 사실 이제 그것도 아닌 시대가 됐으니 최소한 내가 영리하게 망해도 나한테 큰 타격이 없을 수준으로 사실 테스트해볼 방법이 너무나 많다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 자녀에게 사업 조언을 해준다면은 그냥 최소한의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해보자면 최소한의 프로토타입을 빨리빨리 출시해서 고객의 반응을 살펴라. 맞아요. 좋습니다. 대표님이 사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대한민국 완전 문익점 같은 사람인데 예. 해외 사례를 지금도 많이 보시죠? 많이 보죠. 그러면은 아까 저희 챗GPT로 했던 그 친구 말고 요즘 애들은 이렇게도 돈 버는 애들이 있더라.
기억에 남는 사례 같은 게 몇 개 있나요? 해외에? 사실 뭐 이제 이것저것 있는데 해외도 스캠이 되게 많아요. 사기. 그쵸. 그러니까 뭐 내가 이런 걸로 지금 돈 벌고 있으니까 아. 내 코스를 사. 뭐 되게 고가의 코스를 판다든지. 근데 뭐 우리나라랑 비슷하지만 뭐 AI를 가지고 얼굴도 목소리도 안 나오는 뭐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지금 돈 벌고 뭐 월에 얼마 뭐 만불을 벌고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지속 가능하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지금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 진짜 궁금한 게 AI로 그러니까 AI로 목소리도 안 나와도 되고 얼굴도 안 나와도 되고 막 월 500 벌 그러니까 한 번은 월 500을 벌겠지. 그죠. 네. 한 번은. 그러니까 한 번을 벌고 나면 한 번 500을 찍은 거 가지고 빠르게 강의를 해서 이 500을 5억으로 뻥튀기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는 구조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배운 사람들도 한 번은 100만 원, 200만 원을 어떻게든 벌어내겠지만 그 뒤에 그게 지속되느냐 이거죠. 사실 그럼 저는 그런 뭉쳐지지 않는 스노우볼이 안 될 만한 데에다가 시간을 쓰는 게 너무 아깝다는 거죠. 물론 그걸 하면서 남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AI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게 모르게 쌓일 거고 뭐 최소한의 편집을 한다고 뭐 캡컷이라도 써보면서 이런 편집 툴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에디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유튜브 스튜디오는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정도까지는 배우겠죠. 근데 사실 그게 지속성이 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크게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냥 영리하고 굉장히 저런 모델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피터 레벨스라는 이제 분이 있는데 피터 레벨스. 이분은 제가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사람이에요. 네. 뭐 인디 해커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인디 개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디지털 노마드인데 사실 발리에 가면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서양인들. 발리에 한 번쯤은 살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코딩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바이브 코딩이 나오면서 피터 레벨스의 모델을 이제는 코딩을 못하는 사람도 조만간 똑같이 이 모델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명확한 문제 제기들을 찾아내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빨리 만들어서 실행을 해서 이게 서비스가 되겠다 하면 그냥 전문 개발자들한테 이 사람은 맡기면서 그 서비스를 그냥 시스템화하고 다시 다음 서비스 찾는 거. 이 작업을 계속해요. 그럼 이 피터 레벨스라는 사람의 모델은 그러니까 빠르게 프로토타입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반응 보고 괜찮다 싶으면 바로 고도화 작업을 서비스화를 누군가한테 또 전문가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또 다른 거 찾고. 근데 이 궤도에 가기까지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자기 개인 내재적으로 프로젝트를 했어요. 내가 앞으로 한 3년 동안 코딩을 스스로 독학을 하면서 100개의 프로젝트성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근데 거의 다 망했대요. 근데 이제 한두 개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거 중에 하나가 노마드리스트라는 사이트고 뭐 그런 이제 사이트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 사이트들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생기니까 이제는 지금 이 구조가 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총알을 한번 확보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되는 거에는 내가 돈 태워서 더 키울 수 있으니 전문 개발 팀에게 넘기고 이 얘기에서 이제 그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런 사업을 해라가 아니라 해외의 지금 조직 문화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그냥 전문가 1인이 다른 전문가 1인과 그냥 협업하는 형태로 그룹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저는 기업의 방향성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막 뭐 10만 명의 직원들을 고용해가지고 뭐 이제 움직이는 거대 조직체가 더 이상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많아야 10인 미만의 팀이 조원대 매출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의 시대는.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수조원대의 매출을 할 수도 있다. 조원대.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 이제 뭐 나오는 이야기지만 1인 기업이 유니콘이 되는 시기가 머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 자체가 뭐 AI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스템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냥 단순히 경쟁력 없는 사람으로 남는다 보면
되게 위험한 시대가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러면 지금 이 피터 레벨스라는 사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뭔가 어쨌든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자기에게 얻을 힌트를 얻기 위해서 보는 분들일 테니까 그럼 이분들은 뭔가 뭐 크게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큰 게 뭐 사업을 해야 돈 벌라 이런 것보다는 이런 좀 가볍게 여러 개 시도해 볼 수 있는 이런 근데 그 긴 근간에는 역량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면 바이브 코딩 같은 게 나오면 사실 빨리 배워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바이브 코딩이라는 것에 이게 바이브 코딩이 서비스 이름이 아니라 이게 어떤 코딩의 어떤 종류 장르예요. 같은 거잖아요. 장르예요, 장르. 그러니까 느낌으로 코딩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이렇게 만든 거 끌어서 아닐까. 그런 예. 느낌처럼. 프레이머도 요새 프레이머란 정보도 프레이머도 그런 있죠. 네. 그런 느낌인 거군요. 좋습니다. 피터 레벨스 외에 또 해외 인상 깊었던 지속 가능한 사례가 또 하나만 더 떠오르는 게 있나요? 그 제가 지금 사실 오기 전에 그 외국인 친구를 한 명 만나고 왔어요. 제가 발리에서 같이 또 이제 일할 때 만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 또 뭐 에이전시 같은 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발리 지금 이제 한국 이번 주 동안 한국에 있다가 다음 주 금요일에는 일본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트북 들고 지금 혼자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의 고객사는 지금 미국에 있고 호주에 있어요. 뭐 무슨 에이전시죠? AI를 가지고 네. 그 챗봇을 만들어주는 그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근데 챗봇이란 게 그냥 단순히 지금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챗봇은 뭔가 내가 문의가 있어서 어딘가에다가 얘기를 하면 CS 대신에 CS에서 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나오면 ARS처럼 뭐 3번 뭐가 안 됩니다. 누르면 뭐 이거는 뭡니다. 뭐 또 누르고 몇 번 하다 보면 아 짜증나 상담사 연결. 그렇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지금은 상담 시간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의 챗봇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채팅만 보면 내가 지금 사람하고 채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수준이더라고요. 그게 소형 지금 아까 이제 피터 레벨스의 이야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들이 점점 더 소규모로 되고 사람들이 적어지면서 사실 그런 단순 업무를 할 이 사람들을 뽑는 이제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스터디 카페를 운영을 했었는데 스터디 카페 운영할 때의 가장 스트레스는 뭐냐면 스터디 카페 무인으로 운영하려고 사실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CS가 와요. 학생들이 뭐 제가 이걸 하는데 이건 또 되나요? 아니면 이제 아직 들어오지 않은 친구들이 뭐 안에 들어가면 스터디룸도 있나요? 뭐 이게 있나요? 공책이 있나요? 제가 펜을 놔두고 왔는데 펜 어디 있나요? 막 이런 걸 다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사실 답변하고 있는 게 시간이 아니 무인 사업이지만 무인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정도의 모든 대화는 사실 다 AI로 지금은 이제 그냥 카톡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고 그게 뭐 네이버 톡톡이 됐든 채널 톡이 됐든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대화의 장이더라도 그게 되고 심지어는 세일즈 대화도 된다는 거죠. 문의가 왔을 때. 예를 들면 저는 100시간권을 끊으려고 하는데 제가 뭐 공무원 시험이 며칠 날이라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뭘 해요. 뭐 수술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 기간 동안은 못 쓸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하나요? 막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했다. 이거는 이전에는 그러면 이제 대표가 판단을 해가지고 뭔가를 했겠지만 사실 그런 세일즈에 대한 대화도 챗봇한테 위임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그거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 그거를 구축해줘요. 근데 이것도 본인이 1인으로 지금 구축을 해주고 있는 거고 이런 거를 지금 해외에서는 AAA 사업이라고 하는데 AI 오토메이션 에이전시거든요. AI 자동화 에이전시. 일종의 마케팅 에이전시처럼 하나의 이제 대행사 사업인 건데 소규모 그룹, 그러니까 소규모 비즈니스들이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게 AI를 더 잘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사실 그 업무 효율화를 짜주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컨설팅이자 대행 작업이자 뭐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 친구도 사실은 세일즈를 또 다 AI에 맡겨서 하더라고요. AI가 세일즈를 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챗봇 필요해라고 어떤 고객이 문의하면 그거 상담을 AI가 그 상담을 하고 콜드 이메일 같은 걸 내보내는데 콜드 이메일도 저는 그 수준까지 된지는 몰랐어요. 한국에는 지금 없지만 랜딩을 개개인별로 빼서 보내줘요.
랜딩을 개개인별로 뺀다고요? 보통은 메일을 개인화해서 제안서를 보내는 네. 것까지가 그쵸. 요즘에서의 우리의 생각이에요. 네. 근데 랜딩을 그 사람 전용 랜딩으로 뽑아서 랜딩이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AI가 알아서 코딩해서 사이트를 퍼블리시한 다음에 카피라이팅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예를 들면 제가 강남에 있는 어떤 네. 모 피부과, 네. 주름 전문 피부과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영업을 하려 그러면 네. 그분 전용 랜딩이 나와요. 그럼 그 카피라이팅은 주름에 고민 있는 고객을 뭐 최대한 모집하고 싶지만 잘 안 돼서 고민이죠. 특히 우리 강남 여기에는 주변에 이런 병원들이 너무 있어서 경쟁이 쟁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한 랜딩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강남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 강남까지야 워낙 큰 시장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걸 만약에 의정부에 어디 있는 사장님이 받아가지고 의정부에서 1등 가는 뭐 인테리어 업체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사장님 댁 주변에 여기는 검색량으로 따지면은 요 친구가 1등인데 내가 얘 이기게 해드릴게요. 그렇죠. 그런 맞춤형 랜딩이 나온다는 거. 그게 그 친구가 노가다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AI가 그 카피라이팅을 써주고 그 랜딩이 자동으로 메일에 심어져서 나가더라고요. 이건 미쳤네. 이거는 그냥 딱 찌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오늘 그 친구가 먼저 그걸 막 보여줬어요. 저한테 시연을 해주면서 보여주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 진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이 언어 장벽 때문에 그러니까요. 너무 우물안에서 아니 우리 진짜 말 그대로 돌도끼 가지고 싸우고 있구나. 와. 아니 여기 소총 들고 싸우고 있네. 임진왜란이네. 아니 진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문익점 역할을 계속 하는 것도 이런 거 보고 오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와 근데 이 맞춤형 랜딩은 사기인데. 그렇죠. 너무 사기인데요.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정보 예를 들어 내가 영업하려는 대상의 정보도 AI가 알아서 긁어오는 거예요? 그쵸. 그것도 이제 크롤링을 다 할 수 있는 구조죠. 뭐 예를 들면 링크드인 같은 데 보면은 링크드인에 뭐 본인 정보들 다 있고 링크드인에서 유료 서비스를 쓰면은 그 이메일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콜드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걸로 내보낼 수도 있고. 와 근데 그런 거 할 때 이 사람의 거기 개인정보나 예를 들어서 이 사장님이 옛날에 이런 글을 썼어. 그런 데이터 끌어와가지고 다 쓸 수 있죠. 거기다 맞춤형 랜딩으로 이 사람이 예전에 만약에 예를 들면 직원 때문에 고민한다는 그런 글을 썼거나 그런 게 있으면 사실 그분은 그 랜딩을 보면서 야 이게 나를 위한 편지 한 통이 날아온 거예요. 그 랜딩 자체가. 그렇죠. 페이지가. 그냥 예를 들어 저 같은 유튜버한테 뭐 예를 들어서 유튜버님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북토크님 최근 영상 5개를 분석해보니 이런 문제를 겪고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해결해드릴 이거잖아요. 최근에 이 영상 조금 테마 바꿔보니까 조회수 안 나와서 스트레스 받고 계시겠네요. 이게 날라온다는 거죠. 그렇죠. 와 진짜 해외에는 영어를 더 잘해야 되나. 영어 선생님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영어 선생님이긴 한데 뭐 그 정도는 아니라서. 와 그럼 아무튼 대박이네요. 그럼 이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세상도 엄청 빠르게 변하고 특히 대표님은 대한민국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챗GPT로 인한 영향이 꽤 큰데 네. 훨씬 더 큰 것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누군가 제로에서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대표님의 친한 동생이에요. 네. 형, 나 진짜 사업 잘하고 싶어.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형 나 근데 지금 직장에서도 잘렸고 남은 현금 가지고는 1년 안에 승부 봐야 돼. 1년 동안 나 뭐 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 어떻게 보면 테크트리를 짜주신다면 뭐부터 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잠재 고객 모으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어떤 잠재 고객을 모아야 할지도 지금 없는 거고 그쵸. 뭘 팔아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눈에 보이는 실물 제품 가지고 뭘 하겠다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말고 일단 디지털 제품을 저는 하라고 할 것 같아요. 디지털 상품. 디지털 상품이라 함은 뭐 본인의 이제 지식이나 경험을 담아서 만들 수 있는 PDF 형태의 전자 자료가 됐든 뭐 템플릿이 됐든 교육 영상이 됐든 디지털 안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어떤 상품군들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전 직장에서 잘렸는데 직장 생활을 했다는 거는 본인이 이제 직장에서 했던 어떤 뭐 커리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커리어에서 사실 시장 니즈가 있는 게 있으면 베스트. 그러면 그거에서 뭐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어떤 재무 파트에서 일을 했었다. 그래서 소규모 회사의 뭐 재무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뭐
스프레드 시트 양식이라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 그러면 사실 그 시트 양식 파는 것부터 시작인 거거든요. 그쵸. 그런 거 많이 팔더라고요. 팔려요. 잘 네. 팔려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사실 그런 숫자만 넣는 양식 같은 경우는 굳이 한국인들한테만 팔겠다는 마음을 안 가져도 돼요. 어차피 숫자 넣는 건데 그쵸. 해외에다 팔아도 되죠. 그러니까 엑셀 계산식 다 입력해가지고 네. 그냥 뭐 예를 들어 영업이익 계산하는 거. 네. 그거를 니치만 완전 정확하게 파면 돼요. 왜냐면 그냥 이걸 범용으로 다 해서 어떤 뭐 내가 가계부를 팔게요 이렇게 가면은 사실 워낙에 가계부 뭐 툴도 많고 그거를 또 그냥 무료 배포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특수 업종이에요. 의류 쇼핑몰. 예를 들면 의류 쇼핑몰에서 의류 쇼핑몰 오너가 네. 쓸 수 있는 영업이익 뭐 계산하는 예를 들면 뭐 그래서 원가, 네. 매입가, 뭐 재고 지금 현재 뭐 넣는 거 뭐 그런 게 딱 의류 쇼핑몰에 가장 최적화돼서 만들면 의류 쇼핑몰 하는 사람은 그걸 살 거거든요. 그냥 통용되는 걸 사지 않고. 왜냐면 거기 그거에 들어가야 내가 지금 있는 뭐 양말의 재고, 사이즈부터 이런 것도 다 넣을 수가 있고 그거에 지금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입 원가는 어떤지 내가 제조를 한 거 같은 경우는 또 제조 단가는 어땠는지 판매가는 어떻고 지금 환불률이 어떤지 이런 걸 예를 들면 거기서 다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의류 사업하는 사람들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타겟을 뾰족하게 잡다 보니까 타겟팅하기도 쉬워지죠. 스레드에서 의류 사업하는 사람이 볼만한 글만 계속 써대면 돼요. 사실. 그것이 심지어 스레드에서는 스레드야 나를 의류 사업하는 사장님한테 데려다줘 하면 사람들이 봐. 맞아요. 그러면 댓글에 이제 나 지금 뭐 3년차 쇼핑몰 오너야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단단 말이에요. 신기한 플랫폼이에요. 그럼 그거에서 예를 들면 맛보기 버전을 내가 무료로 보내줄게. 써봐 한번. 그리고 어떤지 나한테 알려줘. 보내줬어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뭐 얘기를 해. 이 원가 계산률에서 뭐 이런 걸 하는 게 있었으면 더 좋겠고 재고에서 나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재고를 뭐 외투별 뭐 안에 이너별 뭐 양말별 액세서리별 이런 식으로 나눠서도 보고 싶은데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거 사실 다 있고 유료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뭐 그렇게 시간 오래 걸려서 온라인에서 수익화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럼 제로 베이스에서 완전 제로에서 시작한다면은 니치한 타겟을 잡아서 일단 좀 무료 뭐 미끼 상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료 상품을 만들어서 잠재 고객을 네. 모으고 그 잠재 고객을 이제 유료 고객으로 바꾸는 네. 전환까지를 빨리 경험해라. 그걸 빨리 경험한다는 게 그걸 빨리라는 시간은 일단 어느 정도 안에 이게 되면 될까요? 그거는 이제 잠재 고객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잠재 고객군이 진짜 희소한 잠재 고객이라면 사실 시간이 좀 더 걸릴 거고 그래도 비교적 모수가 많은 잠재 고객이라면 사실 저는 가능하면 내가 아예 경험이 없다 그러면 2달 안에 경험해야 된다. 첫 판매까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통밥이 있어. 나 온라인 부업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봤어. 그래도 영상도 빨리 만들 수 있고 잡기가 난 좀 이제 능한 상태야라고 하면 한 달 안에 빨리 해야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 달 안에 그 최초 판매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거는 사실 얼마 안 될 거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잡은 기간이 1년이니까 그 다음 단계에는 뭘 하면 될까요? 그러면 사실 이 주제가 정말 수익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저는 이때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일단 최초 판매해보고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의류 쇼핑몰을 위한 어떤 재무관리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해보니 이거 가지고 스케일업 하기는 사실 뭐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해보니까 야 의류 쇼핑몰 사장님들이 근데 나한테 이런 재무 컨설팅 의뢰를 하네. 그래서 이거 한두 군데를 클라이언트로 받아보니까 야 오히려 월에 뭐 몇백만 원씩 받으면서 내가 이거 컨설팅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수요가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거기서 이제 나올 거예요. 이걸 계속 키우는 게 맞냐? 또 다른 주제를 한번 탐색해보는 게 낫냐? 근데 다른 주제를 탐색해서 가면 이 속도가 빨라질 거거든요. 한 사이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 사이클을 빨리 경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정하는 이 주제가 내가 평생 가져가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 내 평생 직장을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다 보니 그 주제 결정에서 또 한 2-3달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야 이런 거에서 수요 있겠지 않는가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거 빨리 일단 테스트해서 첫 판매까지 돌려봐라. 첫 판매를 돌리니까 고객 반응이 오는데 그거에 나도 모르는 후속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가 있고 아니면 내가 볼 때 이거는 여기서 끝이고 이게 스케일업이 없겠다라고 하면 다른 주제를 이제 빨리 찾아서 어차피 한 사이클 경험한 거 이제 내가 알았으니 어떤 프로세스로 돌리면 되겠다는 걸 알았으니 그 다음 스텝은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빠르게 밟는다고 했을 때 한 3-4달 정도면은 지금 이제 대충 뭐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스케일업 되겠다라는 걸 찾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 다음엔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리드 양을 늘려야 됩니다 이제. 무조건. 그래서 리드를 모으기 위한 랜딩은 365일 그냥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 잠재 고객은 그냥 계속 내가 사업을 하는 동안 쌓이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잠재 고객의 수는 그냥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SNS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뭐? 내가 그냥 사실 트래픽을 돈 주고 사오는 방법도 있죠. 광고 돌린다거나. 광고를 돌려서 내가 그 광고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그 후속에서 전환을 만들어내서 매출을 만들 수만 있다면 부담하면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내 타겟군들이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 모여 있다 그러면 그 커뮤니티에서 내가 활동을 하면서 그 커뮤니티에서 네임드가 되는 것도 방법이에요. 뭐 네이버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든 뭐 차량 매니아들이 내 타겟이면 내가 보배드림이라는 뭐 커뮤니티에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된 정보성을 많이 내보내는 뭐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내 리드를 모을 수 있는. 만약에 그럼 소셜 미디어 그런 아예 색깔 진한 커뮤니티 말고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다면은 사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1년 안에 지금 쇼부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가장 지금 생각할 때 수월하고 효과 좋은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아예 소셜 미디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스레드가 지금은 기회의 땅인 것 같고 근데 스레드를 해보면서 아마 본인이 맞는 소셜 미디어를 계속 탐색해보는 전 작업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영상을 만드는 게 굉장히 본인한테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카메라 앞에서 생각보다 얼굴 드러내고 말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그게 어렵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 글 쓰는 것보다 그게 편할 수도 있고 또 반면 어떤 사람은 장문의 글로 풀어 쓰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블로그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떤 소셜 미디어에 더 적합한가를 계속 테스트해보는 과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스레드로 라이트하게 해보면서 하지만 시작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고 나 잘 모르겠어 소셜미디어 한 번도 안 해봤어 한다 그러면 사실 스레드는 굳이 안 할 필요는 없다. 맞아요. 안 할 필요 없다가 정확한 것 같아요 요새.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SNS를 하든 아니면은 뭔가 페이드 광고를 하든 리드는 발생하고 있어. 네. 근데 이게 또 사람이 어느 순간 내 시간이 만약에 서비스 중심이다거나 하면은 그러니까 디지털 상품으로 파는 거면은 제한이 없는데 그냥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몸으로 뛰어야 되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한다거나 하면 시간표가 꽉 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캡이 씌워져 버리잖아요. 이건 어떻게 뚫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가격 인상의 시점이 이제 거기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품 다각화의 단계에서 사실 뭐 그 프로덕트 설계를 해야 되겠죠. 내가 저가로 내 노동력을 많이 쓰지 않아도 그냥 계속 스케일업을 하게 팔릴 수 있는 상품들을 앞단에 구성을 해놓고 정말 뒷단에서 내가 진짜 액션이 들어가고 하나 팔릴 때 내가 투여돼야 되는 시간이 늘어나는 서비스는 사실 계속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가격 인상이 같이 올라가는 게 맞죠.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사실 내가 파는 게 뭐냐에 따라서 종류는 너무 달라질 수 있고 만약에 뭐 진짜 그냥 전자책이다. 그냥 계속 팔리는 거고. 계속 팔면 되는 거고. 계속 팔면 되는 거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컨설팅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꽉 찼다. 근데 리드는 줄 섰다. 그러면 이제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가격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방금 저희가 짠 테크트리로 1년 달리면 뭐 사실 상품 따라 다르긴 한데 한 얼마까지는 가능할까요? 저는 월 1,000만 원이 절대 꿈의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월 1,000은 현실적으로 지금 온라인에서 이런 테크트리를 잘 타면 전 누구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아니다. 누구나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가르쳐 보니까 이전에는 저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조금 그거 바뀐 것 같아요. 왜 바뀌었나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아니 왜냐하면 진짜 죽어도 실행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행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지능이 뭐 문제다, IQ가 문제다,
뭐 학벌이 문제다, 학력이 문제다가 아니에요. 안 해. 그냥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은 그냥 때려 죽여도 안 하기 때문에 누구나 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하기만 하면은 1000까지는 다 갑니까?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는 있지만 누구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해. 하기만 하면. 근데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가끔 예를 들어 유튜브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진짜 센스가 없어도 이렇게 없나 가끔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분들도 되나요? 되겠죠. 시간 문제죠. 시간으로 근데 점점 고쳐 나가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계속 하는 얘기처럼 인간의 심리에 대한 이해, 이게 올라오는 시간이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아까 얘기했지만 센스가 있어서 그냥 타고나기를 맞아요. 인간이 뭘 좋아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입생으로 대학교에 갔는데 그냥 미팅을 하면 항상 여자친구가 생기는 애들이 있거든요.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근데 매력이 있어. 네. 그냥 어떻게 이성을 다뤄야 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지를 알아. 그냥 타고나기를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땐 그냥 말 그대로 센스가 좋은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영업도 잘해요, 사실.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센스가 없나? 가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사람들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갖고 오는 건가 하는 분들도 계세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분들도 결국에 그게 사실 시간 문제로 더디지만 결국에 개선이 되어 간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게 이제 무조건 1년 안에 이런 사람들도 천이 된다는 냉정하게 말하면 아니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이에서 보통은 본인이 떨어져 나가더라가 더 큰 거죠. 사실. 그럼 어쨌든 결론은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심리에 대한 이해를 갖춰야 되고 네. 그것만 갖출 수 있다면 뭐 월천은 뭐 진짜 그냥 남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실행력. 이제 실행. 그 실행력이 그냥 단발적 실행력이 아니라 이제 꾸준한 끈기와 결합된 실행력만 있으면 안 될 거 없다. 좋습니다. 저희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네. 대표님은 왜 일하세요? 왜 일하는가? 돈 벌려고 일하죠. 돈 벌려고. 아직까지는 돈 벌려고 일합니다. 근데 저는 네. 뭐 돈을 많이 벌더라도 결국 제 존재 가치를 찾기 위해서 일을 할 것 같아요. 존재 가치를 찾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에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내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데 일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실 그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게 충족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노력하고 성과를 내고 의미 있다, 뭐 보람 있다 이런 감을 느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사실 그런 거 같긴 한데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일을 하고 B라는 일을 하고 C라는 일을 할 때 A라는 일을 하면은 같은 시간 대비 엄청나게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C라는 일을 더 좋아하고 재밌어서 C라는 일에 더 집중하는 시간이 많은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살다 보면. 근데 그 얘기는 일을 돈 때문에만 한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 반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했을 때 나한테 보람이 오고 하는 일을 내 내재 동기로서 제가 계속 찾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도 그러다 보니 결국에 뭐 제가 만약에 진짜 억만장자가 돼서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나는 상관이 없어라고 한들 그래도 사실 소일거리라도 일을 찾아서 또 뭔가 새로운 걸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돈 벌려고 일을 하는데 당연히 그와 더불어 자기 효능감적인 그쵸.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자아실현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뿌듯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 해야 될까요? 전 내재 동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드라이브라는 책이 있거든요. 다니엘 핑크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드라이브를 보면 이제 동기이론 3.0이라고 그런 게 나와요. 원숭이들마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의 그 보상 이론은 뭔가 액션을 했을 때 보상을 주어야 이 사람은 계속 뭔가를 한다. 직장인들은 연봉을 올려줘야 일을 열심히 할 것이다가 기본적인 보상 이론이라면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원숭이들조차
퍼즐을 주고 이 퍼즐을 맞췄을 때 보상을 안 주는데 얘네가 그 퍼즐을 맞춰가면서 희열을 느끼면서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원숭이들조차도. 오. 그 얘기인즉슨 뭐 사실 이제 경영학에서도 그런 뭐 조직 관리나 이런 수업에서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막 배웠는데 지금 생각은 잘 안 나지만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뭐 보상을 줄 때 사람들이 더 열심히 안 하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이제 벌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체벌. 지각을 할 때 지각비를 받으면 지각비를 받는 순간 지각률이 더 늘어나거든요. 왜냐면 돈 돈으로 내고 그냥 만다. 퉁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모든 어떤 인간이 일을 하고 액션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상에만 사실 기인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내재 동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좋습니다. 저희 팟캐스트에서는 이전에 출연하신 분이 다음 출연자를 위한 질문을 남기고 갑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전 출연자분이 남겨주신 질문은 이겁니다. 80대가 되셨어요. 네. 근데 요새 80대도 사실 다 건강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건강한 80대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대표님의 눈앞에 어떤 장면이 연출되면 나 참 행복하겠다. 예를 들어 뭐 누가 같이 있고 뭐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디에 있고 이런 눈앞에 어떤 비주얼이 펼쳐졌을 때 난 정말 행복하겠다. 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 일단은 첫 번째는 가족과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지금 그 환경이었으면 좋겠고 그게 자연 속이었으면 좋겠어요. 오, 자연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럼 자연이라 하면 뭐 물입니까? 산입니까? 뭡니까? 저는 뭐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한데 80대면은 산에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배산 임수. 네. 배산 임수 좋습니다. 아, 네. 배산 임수 환경에 가족 친구하고 이렇게 함께 있고 가족 친구와 함께 있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 그건 어떤 상태일까요? 그렇다는 거는 뭐 결국에는 가족들도 속썩이지 않고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며 친구들도 뭐 그냥 평온한 상태가 이지 않을까? 서로 함께하는 시간에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딴 온전히 생각 없이 네. 집중할 수 있는 너무 저도 갖고 싶은 시간이네요. 네. 그런 걸 바랄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하. 그럼 그 사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네요. 잠깐 산에 가가지고 친구들과 네. 시간을 보내면 되는 건데. 두 번째가 힘든 것 같아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쵸. 지금에만 집중해야 돼. 지금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사무실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 없이. 근데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 그 머리 뒷단에 그냥 딴 걸 하고 있어도 요 뒤 한 구석에 어디 그 그쵸.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항상 서버가 켜져 있죠. 이제. 그쵸.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스트레스 관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멘탈 관리라던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그냥 항상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뭐 명상도 해보기도 하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그냥 이제 그거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사업의 디폴트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오히려 즐기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초점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의 희열 포인트를 거기다가 많이 뒀는데 그냥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자체를 지금 계속 언젠가 이 문제는 해결될 거고 내 뇌는 또 답을 찾아낼 거야. 근데 그러면 이 해결되는 과정 자체를 내가 계속해서 뭔가 즐기기 위해 노력을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바뀐 것 같아요. 물론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마음적으로 조금이나마 편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딱 여쭤볼라 했어요. 그러면 즐겨지나요? 잘 안 될 때가 많죠, 사실. 그렇지만 마인드를 조금 더 좀 가볍게 맞아요. 즐기자. 저도 요새 너무 하고 있는 고민이라. 그렇죠. 사업하면 뭐 매일이 고민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되게 저는 특별히 항상 뭐 포리얼 컨텐츠도 그렇고 뭔가 그냥 포리얼 컨텐츠의 특히 가치는 제가 느끼기엔 항상 그거였거든요. 생각의 틀을 좀 더 넓혀주는 그게 항상 있어요. 네. 이게 문익점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사실 저뿐만 아니라 사실 대표님이 유튜브 한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19년 5월부터 네. 했으니까요.
이제 6년 차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실 19년도부터가 그 자기 개발이나 사업종 유튜브에 이런 돈 관련 유튜브의 이제 시작점인데 그쵸. 딱 시작점부터 대표님이 해주셔서 뭐랄까 되게 저도 생각의 확장이 많이 됐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미 대표님의 어떤 인사이트를 통해 확장하신 분들, 더 잘된 분들,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또 뭔가 생각을 여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서 오늘도 바쁘신 분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